우석대 황태규 교수입니다. 오늘 강연할 제목은 청년들이 만들 강국, 코리아 설계도,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입니다. 목차는 한국은 지금, 그리고 신강대국의 등장, 강대국 시민의 탄생, 강대국의 전략과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지금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워낙 빨리 성장하고 변화했기 때문에 한국의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시대 때 멈춘 사람들, 산업화 시대에 멈춘 사람들, 뭐 이런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국가의 위치나 현재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느 특정 시기에 한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멈춘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 원인은 너무 빨리 변화했다라는 거죠. 서양이 300년에 걸쳐서 변화할 걸 한국은 70년 만에 그 변화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70년 사이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위치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과거의 터울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경제는 고려, 정치는 조선,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에 맞는 새로운 국가 비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현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에 대한, 우리가 못 살고 그 다음에 핍박받았던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를 문명국으로서 선도했던 그런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래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쏠리지 않는, 진영에 쏠리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국가 비전에 담지 못하면 한국은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의 사회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7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 앞에 사실 홍콩하고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홍콩과 네덜란드. 홍콩은 거의 대부분 중개무역 항이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40%가 중개무역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 나라에서 만든 그 나라 브랜드가 수출이 되는 것을 본다면 한국은 5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5대 수출국, 자국에서 만든 물건을 자국에서 수출하는 5대 수출국의 명성을 한국이 가진 지는 사실 10년이 넘었습니다. 명실공히 한국은 5대 수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6대 국방 강국이죠. 무기 수출 세계 8대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화라고 있죠. 한국화약. 한국화약의 실제로 국방산업 부분이 세계 2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위가 여러분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20위 안에 드는 기업은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는 단 한 나라의 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본 업체도 없고요. 우리가 아는 독일 업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3대 무기 강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20대 기업에 들어가고 있는 업체는 한화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5030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죠. 5030 클럽이라는 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면서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국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그 순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런 스웨덴 작은 국가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국가들은 전부 다 1,000만 이하의 국가들이죠. 그래서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3만 달러 이상, 이 국가들은 종합적인 산업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우리보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실제로 국민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국가들이죠. 그리고 세계 4위 특허 출원율 국가입니다. 국가의 혁신 정도,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세계 3위 이커머스 시장이 됐습니다. 미국,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죠. 저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인당 이커머스 시장은 세계 1위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체계를 구축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이 벤치마킹할 국가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브랜드 가치 평가로 가장 유명한 회사 인터브랜드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가치 평가 10위 순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10위 안에 삼성이 5위를 했는데요. 10위 안에 미국 기업을 제외한 국가로서는 유일한 기업이 삼성입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를 다양한 언론사나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걸 보면 그 10위 안에 일본 기업, 독일 기업, 한국 기업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그 통계에서 보면 그 한국, 독일, 일본, 그러니까 삼성이 5위를 하면 벤츠가 6위를 하고 토요타가 7위를 하고 그 순서는 어느 통계에서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기업 브랜드를 만든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이 왜 강대국인가? 한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신강대국의 등장이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한반도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근데 한민족의 정체성,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한의 민족이다. 백의 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고려의 역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한반도 국가의 실질적 정체성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창조적인 거다. 그 다음에 한반도는 그동안 아시아 문명의 순환 축이었다. 대륙의 문명과 해양의 문명이 순환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서 대륙으로 돌려보내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개방, 포용, 창조여야만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려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라는 그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600년 가까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고려라는 국가명을 쓰고 있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는 수도 이름이 개경이었습니다. 열린 수도였다는 거죠. 열린 수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고려 청자, 고려 금속활자, 고려 화학, 고려 인삼을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가 최초로 만든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고려 청자는 중국의 청자가 들어와서 고려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그게 바로 상감 기술이죠. 그래서 상감 청자라는 중국인들도 당시 송나라 사람들도 가장 갖고 싶은 그러한 세계 최고의 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 고려 금속활자죠. 그 금속활자. 인쇄술은 중국의 4대 발명품에 들어가 있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금속활자를 최초로 만든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 송나라 때 교니문자라고 교니활자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분리된 활자 체계, 그걸 진흙을 부어서 만들어내죠. 목판 기술도 훨씬 앞섰고 동판 인쇄도 송나라가 먼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된 금속 활자를 만든 건 고려가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 고려는 단순히 이 활자만 만든 국가가 아니죠. 유성 잉크를 최초로 만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지라는 최고의 종이를 만든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출판 대국이었죠. 화약을 볼까요? 화약도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니죠. 화약도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화약 기술에 우리의 고려의 선박 기술을 융합해서 세계 최초의 함포를 제작하게 됩니다. 서양보다 200년 정도 앞섰다고 합니다. 바로 최무선이 만든 세계 최초의 함포로 지인포 대첩이라는 왜구를 전멸시키는 그러한 해전.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함포 해전을 진포 대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고려 인삼이죠. 실제로 그 나라 이름을 달고 있는 약용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브라질 아사히 베리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고가의 약용식품이 그 국가 이름을 달고 있는 건 가장 오래된 게 바로 고려 인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고려는 열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를 현대적 용어로 치환하면 바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되고요. I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려 인삼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감청자는 컬처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건 해양 문화와 대륙 문화를 결합한 융복합 상품이었다는 거죠. 자, 현대사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일제 전성시대가 있었고, 일본에서 만든 전성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미제, 미국 제품의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 세계 중심 국가의 하나로 성장할 때는 한제가 아니라 한류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K-팝에서부터 K-컬처까지 단순히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문명의 흐름을 만드는 국가다.
그런 데 있어서 한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한류는 단순히 그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문명이 아니고 동서양 융복합 문화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의 역사 중에서 살펴볼 게 바로 K푸드의 대명사인 김치입니다. 우리 김치에 들어가는 주 재료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사실은 배추가 가장 중요한 재료죠. 배추는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특히 포기 배추는 우리에게 넘어온 지가 한 1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이모군란 이후에 유안 스카이웨이라는 주둔 사령관이, 조선 주둔 사령관이 올 때, 그때 화교의 원조였던 중국인들이 몇천 명 따라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포기 배추가 전해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배추 예술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정도로 배추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배추 축제도 존재하고요. 배추 예술도 배추 조각, 배추 그림, 다양한 그러한 예술 분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도 우리 역사에 보면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식용은 우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 이후에 다시 넘어가서 일본에서도 식용재료를 썼다고 이렇게 돼 있죠. 젓갈은 중국의 그 윈난성에서부터 그 다음에 동남아 전체를 흐르는 그 강, 메콩강이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은 다 고유의 것들이 아니죠.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서 전래된 것들이 한국이라는 개방적, 포용적 공간에서 김치라는 새로운 식품으로 창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가 융복합돼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례 중에, 근현대적 사례 중에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행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 바로 개방성과 포용성을 잃어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구, 쇄국, 고립,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개방, 포용, 창조라는 그러한 구도를 갖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방성과 포용성인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중국 대륙에서도 만들지 못하는 문명을 만들어서 다시 중국 대륙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순환축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자, 순환축이 붕괴됐을 때 먼저 한국의 피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식민지라는 우리 역사의 초유의 불행한 사태를 겪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의 불행함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강대국의 시작이라는 거는 역사에서의 역할입니다. 역할. 우리가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불행해지는 그러한 동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고려라는 나라를 살펴보자. 자, 실리적 외교 국가였죠. 어느 특정 국가에 고려에도 우리가 아는 4대 강국이 있었습니다. 금나라, 요나라, 원나라, 송나라 이렇게 있었죠. 실리적 외교를 하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포용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에서 지금도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포용적 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 당나라부터 시작된 과거의 빈공과가 고려에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과거 시험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국인 전용 고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투화전이라는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화하거나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로 사용되는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글로벌 시장 국가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고려라는 브랜드를 국가 브랜드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고려 금속발자는 현대의 IT죠. 고려 인삼은 현대의 BT입니다. 고려 청자는 현대의 CT죠. IT, BT, CT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꿈꾸는 혁신적인 산업군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미 고려 시대에 그런 문명을 만들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한국을 돌아보죠. 자, IT는 정상이죠. 반도체, 스마트폰, 5G, 전자제품 세계 최고죠. CT는 폭풍입니다. 지금 한류, BTS, 최근에 기생충 미나리 포함해서 오징어 게임이 이르기까지. 물론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인데요.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조만간에 폭풍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이 현재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를 봤던 역사적 해석이나 사회적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저랬죠. 조선시대 말, 구한말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청나라, 미국, 일본에 끼어 있는 그런 불행한 역사의 국가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을 봤을 때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하고 접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면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을 접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만든 상품과 문화를, 문명을 전파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존에 우리를 폄훼했을 때처럼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런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개발도상국 시절에 우리가 우리를 바라봤던, 그리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됐던 그러한 프레임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국책연구기관의 기획평가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절대 통계를 길게 쓰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통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확할 거라는 막연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 사회 통계에 관한 한, 경제 통계도 마찬가지인데 5년 이상을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40년, 50년 통계를 쓰는 건 영국에서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혁명기부터 현재까지 200년이 넘는 통계를 쓰는 거나 같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선진국의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후진국 통계를 가지고, 후진국 통계가 섞여 있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전략이나 정책을 개발을 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영국의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데 산업혁명기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합쳐서 쓰는 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절대 새로운 게 만들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습의 시대에서 실험의 시대로 갔다라는 거죠. 개발도상국은 실습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능올림픽 세계 1등하고 그랬죠.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빨리 편리하게 달성할 것인가.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누군가의 실험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그 다음에 단점의 시대였죠. 그동안 왜 우리가 못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단점이 우리를 지배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장점의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지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토사 중심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사실 그 부끄러운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사 중심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어디까지 통치를 했다, 어디까지 통치를 했다. 그 영토사 중심의 역사죠. 영토사 중심의 역사관은 반드시 국가 간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해방 이후에 가장 못 살았고 가장 열악했던 그 민족적 자존심을 위해서 고구려라는 영토사 중심의 역사관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죠. 문명사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땅을 차지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명을 만들어서 그 문명을 대륙이나 해양 세력에 돌려보냈는가. 그래서 문명사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를 짓눌렀던 것은 유약한 민족성입니다. 저는 역사를 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경우가 없었다. 이런 말들도 간혹 역사책에 나와요.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국제 정치학이나 국제 정치사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우리가 힘이 강했을 때는 당연히 남의 국가도 침략을 했고. 근데 또 가장 제가 우리가 너무 우리를 왜소하게 본다는 것 중에 하나가 침략 횟수가 1000회가 넘는다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특히 한민족의 민족성을 얘기하는데 한의 민족, 정의 민족,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요건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죠. 제가 그럴 때 얘기를 하는데요. 조선시대, 그 시대, 조선 후기 시대는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불행한 시절을 겪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만들어진 한의 민족이다. 백의 민족이다.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시대성이다. 그 민족성이 아닌 거죠. 해석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그런 유약한 민족성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적 해석을 통해서 단단한 국민성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고유성이에요. 지금 특히 중국하고 많이 다투죠. 김치가 거기가 했다는 둥, 우리가 했다는 둥,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고유성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국가군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은 문명의 해석을 복합성으로 합니다. 복합성.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치죠. 김치를 우리 민족이 고유로 수천 년을 내려왔다는 것보다 우리 민족이 만든 김치에는 메콩강 동아시아 민족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까지 건너온 아메리카 대륙의 고추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수천 년을 이어온 중국의 포기배추의 역사도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성 중심에서 복합성 중심. 그게 바로 마케팅이죠. 그래야만 전 세계 누구나 다 이 김치를 먹는 거죠. 우리 거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문명이 여기에 복합되어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치에서 발굴인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글로벌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유치해서 물론 성공도 했습니다. 세계 5대 스포츠 유치 국가라고 하죠. 월드컵, 다음에 동계 하계 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대, 이걸 이제 4개 스포츠 대회라고 하는데 이 4개 대회를 다 성공리에 치렀죠.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한 20여 년이 걸렸죠. 작은 세계 무술 축제. 여기는 택견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IOC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세계에서 전혀 없는 세계 무예 대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지금까지 남들이 했던 걸 실습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걸, 인류 문명을 바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기가 왔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E.H. 카가 얘기한 역사를 보려면 역사가를 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살펴봤어요. 제가 196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역사를 배웠을 텐데, 그때 배웠던 역사는 그러면 어떤 역사가에 의해서 쓰였을까? 우리가 이제 제도권사학, 식민사학이라고 불리는 이병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학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해서 신채우 선생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학파가 있는데 그 두 분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 두 분 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한민족의 역사상 가장 처절한, 가장 못살았고 가장 불행했고 이 역사를 거친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가가 제대로 균형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썼을까? 이건 당연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강대국 시민의 탄생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 청년들의 가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90년대생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MZ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새로운 고려인이 탄생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사실은 제가 90년대생과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보면서 간단히 정리를 한 걸 봤는데요. 60년대생은 후진국에서 태어난 마지막 세대, 90년대생은 선진국을 살아가고 있는 첫 번째 세대. 당연히 세대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누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일까요?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전략이 우세할까요? 선진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훨씬 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옳은 부분이 많을까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60년대생까지만 하더라도 장유유서 산업공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 양질의 일자리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관련 단체에서도 이런 말을 써요.
노동의 질이 있습니까? 노동의 그 차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조선시대의 허물을 벗지 못했다. 그게 바로 산업공상의 허물을 벗어내지 못한 거죠. 지금도 사무실에서 일하면 좋은 직장이고 야외에서 일하면 나쁜 직장이고 이거를 후진국에서 태어난 마지막 세대 60년대생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노동정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선진국을 살아가고 있는 90년대생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고 저는 그들이 강대국 시민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청년 세대의 가치와 특성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청년 세대를 분석한 다양한 논문과 책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가장 책임감이 강한 세대입니다. 가장 실용적인 세대고요. 가장 공정한 세대고 가장 균형적인 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첫 번째 청년의 세대입니다. 자, 선진국에서 성장한 첫 번째 세대가 90년대생이에요. 두 번째 통계를 보면 대학생들이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80%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가구당 취업률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저 통계는 IMF 때 아마 등장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하진 않은 통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구당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그 가구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가구당 소득만을 얘기를 해요. 그냥 가구당 소득이 얼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통계는 가구당 취업률입니다. 안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가구당 취업률이 IMF 때 중요한 통계가 됐냐면요. 당시에 IMF 때 한국은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가구 전체의 자살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뭐 그런 연유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가족 전체가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기사를 쓸 때 미국의 통계와 한국의 통계를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2.5 정도 됐고요. 한국은 1%대 극초반이었습니다. 미국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녀 중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통계가 있어서 한 2점 중반대였던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됐고 우리는 당시만 하더라도 맞벌이조차도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이 소득이 사라지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서 얘기를 했듯이 청년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취업 전선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정의 생계의 보탬이 되는 취업률을 높였다는 거죠. 굉장히 안정된 소득 구조를 만들어낸 첫 번째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년대생이 살아갈 때 아르바이트라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특수한 사람들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계속 90%를 넘었죠. 물론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90년대생은 현역 입용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60년대생의 현역 입영률은 50%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시는 뭐 방위도 있었고 다양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그때와 지금의 다른 건 그때 당시에 병역을 면제받거나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뭐 돈을 쓰든지 백을 쓰든지 면제를 받을 때 축하를 해줬죠. 저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의무를 면제받았는데 축하를 해줬죠. 술을 사주기도 했고 술 얻어먹기도 했고. 그래서 60년대생이 이 사회를 끌어가는 거는 상당 부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나도 힘과 백이 있으면 그 힘과 백을 동원해서 군대를 빠질 수 있다.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두 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선진국 세대인 90년대생은 말 그대로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정과 공유의 가치를 아는 첫 번째 세대인 거죠. 공정한 경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게 단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나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 있어서 공정을 지켜달라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공정이라는 게 사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된 개념의 공정이 청년들 속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예전에 가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아름해서 어떤 누군가의 힘으로 가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최근에 미스터 트롯을 보면 기존의 가수들이 나와서 언제부터 사라져버렸죠. 기존의 가수들이. 경쟁력 없는 가수들이 와서 그런 얘기도 했죠. 이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인지 몰랐다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노래를 불렀을 때 바로 국민들은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혜택이라는 거죠. 혜택. 사실은 많은 60년대생들은 불평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젊은이들은 불공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는가 뭐 이런 거를 현대 젊은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금방 정리를 해요. 단지 내가 가려고 하는 길, 내가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한계 상황을 인식한 그 과정에서 자기 길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공정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어른들이 이해를 못하는 인천공항공사 사태입니다. 자, 비정규직을 바로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규직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 불공정한 거죠. 지금도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하는데 아닌 거죠.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계속 사회적 불평등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청년들은 불공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의 가치를 알죠. 특정인이나 특정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나눠서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 자체도 구분해서 소유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과 공유의 가치를 알고 있고 실천하는 첫 번째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균형 잡힌 사고, 균형 잡힌 삶을 실천하는 첫 번째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균형 잡힌 사고는요,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에서 중요한 아니면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각 세대별로 어떤 기사를 자주 보는가 이런 내용의 조사였어요. 그 기사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요. 자, 고성에 산불이 났다. 굉장히 큰 문제였죠, 사실은. 그러면 그 산불 기사를 제일 많이 본 세대가 어떤 세대냐? 10대, 20대였어요. 그러면 그때 30대, 40대는 어떤 기사를 많이 봤느냐? 연예인 기사를 많이 봤어요. 50대, 60대는 정치 기사를 봤어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청년들이 취하는 정보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편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다른 세대들이 훨씬 더 편협된 정보를 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편견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은 사실 편견들이 있죠. 뭐 진영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살아온 시대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그지만 청년들은 그런 편견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과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삶의 균형을 실천하는 세대입니다. 일과 그 다음에 휴식을 어떻게 조절해서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휴식이 보장되지 않으면 바로 직장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게 이제 어른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삶의 균형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첫 번째 이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능한 실용주의자죠.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90년대생들이 다닐 때 80%대의 대학 진학률을 유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계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도달해 본 적이 없는 대학 진학률이죠. 50%를 넘는 국가는 거의 없으니까요. 근데 이 대학 진학률이라는 게 굉장히 어른들은 폄하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하지만 국가나 사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한 세대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대학을 진학을 해서 훨씬 더 사회화 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것, 국가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대의 대학 진학률은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많은 좋은 통계들, 예를 들어서 범죄율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정부의 정책을 그렇게 잘 따라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높은 뭐 대학 진학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교육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진학률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한국이 부러웠던 게 바로 대학 진학률과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었는데요. 대학 진학률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통계가, 사회적 선에 관한 통계가 숨겨져 있는지는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알다시피 IT로 무장한 세대죠. 그 다음에 문화산업 최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세계 문화시장의 한 흐름을 만들 정도로 성장한 거는 바로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국가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문화 교육을 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공공에서 시킨 건 아니죠. 개인들의 사교육으로 시작이 됐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음악적 지식과 행동, 어느 정도의 미술적 지식과 행동,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스포츠 선수는 되지 못해도, 최고의 예를 들어서 음악가는 되지 못해도 최고의 음악가를 선별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최고가 BTS 같은 새로운 문화 생산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시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그 시작이 바로 90년대 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브랜드가 아닌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인데요. 사실 60년대생부터 의류 브랜드부터 브랜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품 브랜드보다 훨씬 더 청년들은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죠.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경험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어느 곳을 다녀왔느냐, 이런 거죠. 다행히도 제품 브랜드가 아닌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한 새로운 실용적인 세대가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청년들, 새로운 고려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새로운 강대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보장해야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나이 일치죠.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치적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는 어렸을 때의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인지 가능하고 이게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게 청년 정치 기회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반값 등록이죠. 반값 등록금이라는 게 학습 기회 보장이죠. 본인이 원한다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는 국가나 사회의 입장으로서 훨씬 더 사회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재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적 관점에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 제도는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국방학점입니다. 국방학점. 남학생들이 군대를 가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 기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년의 시간 보상입니다. 그래서 국방학이든 체육학이든 교양이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학점을 부여해서 그 군대 기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점 제도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산업 탐험제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누군가의 실험이 없으면 국가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가장 빨리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청년들의 실험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공모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이나 기회를 확실히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이 직접 정치를 선도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 정당 제도에 도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청년의 함성, 분노 그리고 행동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 정당에서 액세서리 노릇을 하고 있죠. 근데 독립된 정치 집단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당 시스템, 예를 들어서 AI 공천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제도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정립하는 청년 중심의 청년의 힘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강대국 코리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강대국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 것인가? 먼저 3대 신문화유산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민주문화유산, 한국산업유산, 국립외국인묘지. 자, 민주문화유산은 우리가 근현대에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세계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민주주의 공유자산 한국민주문화유산이라고 했는데요. 전 세계의 문화유산 제도는 있죠.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있고 세계식량기구에서 운영하는 제도도 있는데 그런 유산 중에서 민주문화유산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맨 먼저 만들자는 거죠. 왜? 가장 빨리 민주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해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 민주문화유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4.19 동학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4.19 그 다음에 부마항제 5.18 그 다음에 60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화유산 제도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문화유산 지정 및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세계 민주문화유산 사무국을 한국에서 만들고 그런 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다양한 단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의 그런 세계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민주문화유산 제도고요. 민주문화유산의 상징입니다. 상징. 이 상징이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상징이 아까 한국 근대민주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동학혁명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특정 어느 꽃을 상징한 건데요. 바로 녹두꽃입니다. 녹두꽃의 그 도톰함, 이걸 태극무늬하고 결합해서 만든 상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 산업문화유산입니다. 아직 우리는 산업문화유산 제도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혁명기 이후에 만들어진 대개 공업유산들을 각국에서 산업유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불려질 유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근대문화유산에 섞여서 일부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국도 한국 산업문화유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서양과는 다른 게 우리는 그 13세기 산업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IT, BT, CT를 만들었던 금속활자, 도자기산업, 고려청자. 그래서 그런 13세기 산업유산과 그 다음에 20세기 산업유산. 그러니까
자동차를 처음 생산했던 곳. 그러니까 20세기 우리가 만든 그 경제 기적, 21세기를 포함해서 그 경제 기적의 현장들을 20세기 산업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두 부류의 산업유산 제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산업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산업유산이 두 개의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13세기 산업유산, 하나는 20세기 산업유산인데요. 지금 금속활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금속활자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 있는 금속활자 관련된 박물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의 고장이라고 얘기한 부안과 강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 인삼도 KT나 관련된 지역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한민족이 만든 가장 위대한 문명인데 이러한 산업유산들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저러한 국가 산업유산이 정비가 돼야만 사실은 청년기의 학생들이 바로 우리 국가가 어떤 국가였고 우리 민족이 어떤 문명을 만들어냈는가. 단순히 무슨 고구려 땅이 얼마나 컸는지 역사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IT, 최고의 청자, CT, 최고의 오래된 국가 이름을 달고 있는 바이오식품, 고려 인삼의 가치를 인식해야만 그 자부심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개방, 포용, 창조라는 글로벌 문명 국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가로서의 핵심 문화 자산이 필요하다. 그게 제안하고 있는 국립 외국인 묘지입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요, 마포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개화기에 한국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학교를 만들었던 사람, 병원을 만들었던 사람, 독립운동을 도와줬던 사람, 언론기관을 운영했던 사람, 이런 분들이 다 묻혀 있죠. 실제로 건국 훈장을 받은 외국인만 해도 70인이 됩니다.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하는 외국인, 실제로 그렇게 써져 있어요. 묘비묘에 가서 보면. 1000번을 태어나도 한국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내 고향보다 한국 땅에 묻히겠다.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보존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곳, 그러한 분들을 별도로 국립 외국인 묘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념하고 명예롭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래야만 우리가 어려울 때 또 훌륭한 외국인들이 나타나서 한국을 도와서 한국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한국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핵심 문화 자산으로 국립 외국인 묘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5대 국가 전략입니다. 5대 국가 전략. 5대 국가 전략. 해외 주둔군 사령부, 그 다음에 교통관광산업부, 해외농업청, 해외농업지원청, 대한민국 상원, 그다음에 해외투자청. 적어도 강대국 코리아를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세계 평화와 세계 경영을 위한 군대입니다. 해외 주둔군 사령부죠. 일본이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강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백제하고 당나라하고 나당연합군하고 전쟁을 할 때 일본에서
파병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전쟁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국 물품을 수출하는 세계 5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은 미국이 파병하라고 해서 파병할 국가가 아니다. 이제 당신 나라의 재산과 당신 나라의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 파병해야 되는 국가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삼성에서 투자한 액수가 20조를 넘습니다. 베트남 수출액의 30% 수준이고 베트남 GDP의 20%를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기관이 만약에 정변이 일어나서 국유화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외교적인 선택이 불발이 됐다.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이제 한국은 자국민이 만든 해외 재산과 자국민들이 해외에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스스로 파병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은 그런 국가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한국의 파병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 파병 요청을 받으면 그때 그걸 접수를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뽑는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3만 정도의 파병 사령부를 만들어서 10,000명 정도 계속 파병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게 바로 해외 주둔군 사령부, 해외 파병 사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방위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강한 한국의 상징, 강대국 군대 한국의 상징은 바로 해외 주둔군 사령부. 어디 있으나 한국인의 생명은 국가가 지킨다. 어디 있으나 한국인의 재산은 국가가 지킨다. 이 명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글로벌 한국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국가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주둔군 사령부의 상징입니다. 상징. 저거 가운데 있는 새는 한국의 새로 알려져 있는 참매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 밑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Don't forget 아덴. 사실 최초의 그 해외 그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였죠. 우리가 아덴만에서 그 납치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근데 그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훨씬 더 막강한 해외 주둔군 사령부, 그 일만 담당하는 해외 주둔군 사령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세계 평화와 세계 경영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군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두 번째는 세계 교통관광허브 교통관광산업부입니다. 자, 우리가 글로벌 국가라는 건 이제 다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물류허브입니다. 미국이 멀리 있긴 하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물류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물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 하나를 잃어버렸죠. 한진해운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양 물류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 분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체육, 관광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관광산업과 가장 밀접한 결합은 교통산업이죠.
그런데 교통과 관광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또 앞으로 우주 항공 관광 산업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월호 얘기를 썼는데요. 우리가 세월호가 해양 사고죠. 책임자 처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세월호가 일어난 그날, 그 슬픔의 날을 새로운 해양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극적인 그러한 날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양 안전의 날이죠. 그래서 절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해양 기술을 개발한 사람, 해양 안전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을 상을 주고, 그리고 그러한 그 역할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숭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해양 안전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날을 해양 안전의 날로 정해서 해양 안전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날로 만들어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교통관광산업부는 그렇게 돼 있죠. 한진해운을 잊지 말자. 그 다음에 세월호 사태를 잊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육상, 그 다음에 항공, 그러니까 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는데, 국토를 떼어내고 교통관광산업부로 새로운 글로벌 허브 국가의 중심적인 부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식량 안보와 글로벌 식품 시장 해외 농업 지원청입니다. 식량 안보에 사실 우리 직면에 있죠. 지금도 식량 자급률이 실제로는 30%가 안 되죠. 쌀 자급률만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해외 농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이 수입하는 농축산물의 30% 정도는 일본인들이 직접 가서 재배하고 키운 농축산물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이런 기준 자체도 없죠. 그래서 해외 농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 2020년도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유일하게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30% 이상 늘어났던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식품 분야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명실공히 K푸드의 시대를 열었던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농생명 산업 연구 인프라인 농진청을 활용해서 해외 농업을 끌어갈 수 있는 해외 농업 지원청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농업 개발 및 농생명 산업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해외투자청입니다. 해외투자청. 해외투자청을 이렇게 가면은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ver forget resource diplomacy, 이렇게 되어 있죠. 자원 외교를 잊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은 뭐 30조 원 정도 손해를 봤다 그러죠. 해외 자원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서 저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 상품 수출에서 실질적인 해외 투자로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해외 투자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투자 유치와 해외 투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그렇습니다. 현재 많은 대선 주자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투자가 상당 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기존의 일자리들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국내에서 일자리를 대형으로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교포 기업 인턴제랄지 그런 실질적인 인적과 물적 투자를 담당하는 그러한 해외 투자 지원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 국가 그리고 분권 국가의 상징 대한민국 상원입니다. 사실 상원 제도가 검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분권 국가를 위한 상원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마포구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2만 정도 되는 지자체하고 예산이 같았어요. 마포구는 인구가 50만 가까이 됐죠. 사실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근데 당시에 마포구청장은 지역 출신이었어요. 국회의원도 지역에 근거를 둔 출신이었고 서울시장도 지역 출신이죠. 과연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서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서울시장을 하고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마포구청장을 하고 이제 마포구 의원을 다 할 텐데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50만이 다 되는 지역의 예산과 인구 2만 정도 되는 지역의 군의 예산이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2명, 전라북도에서 2명 이렇게 미국처럼 지역별로 상원을 뽑아야 된다. 이런 논의는 됐었는데 그런 논의를 포함해서 현재 그 재외 동포를 국회의원으로 뽑는 국가들은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재외동포 숫자가 세계에서 4위입니다. 첫 번째가 유태인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인이고 세 번째가 아일랜드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국가에 퍼져 있는 얼마나 많은 국가에 교포들이 가 있는가, 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의 역할과 참여를 위해서 상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국민화, 국가 인적 자원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구 대책의 중요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상원을 보면 두 개의 형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전 세계 750만 재외 동포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룹, 그리고 그 우리 국가 내에서는 소외된 그러한 지역의 대표들을 균형 있게 선발하는 분권형 상원, 이 두 개를 결합해서 대한민국 상원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논의됐던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그래서 각 국가별 재외동포 이민사도 정리를 하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재외동포 기업들의 우리 국내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턴제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재외동포들의 3세, 4세 이런 친구들이 바로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서 재외동포 교육 특구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재외동포와 그 다음에 국내 한국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허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재외동포청의 상징인데요. 이 상징은 그간 사실은 재외동포들이 없었다면 과연 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우리 한국의 존재와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그러한 한민족의 집단 중에 하나가 재외동포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새로운 국가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빨리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리아 강대국 모드로 전환하라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